저는 이도윤입니다. 15년 전에 사라졌던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럴 리가. 네가 어떻게? 대한그룹 본관 2층 복도에 경비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명은 팔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정신을 잃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무전기를 떨어뜨린 채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앞에 20대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청년은 회장실 문을 열었고 안에는 60을 넘긴 회장과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지요.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15년 전 죽었어야 할 아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동안 여자는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내가 어떻게. 청년은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는데 빛바랜 은색 펜던트였지요. 회장이 그것을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윤아, 정말 내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으로 말이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진 채 파도는 잔잔히 부둣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혜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32살의 그녀가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밧줄을 감는 모습은 평범한 어촌 일꾼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때 부둣가 끝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여서 혜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건장한 남자 셋이 보였고 그중 한 명이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던 겁니다. 야, 빨리 처리하고 가자. 한 남자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커지면 귀찮아진다. 빨리 처리해. 혜린의 눈빛이 변했는데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던 거죠. 현장에서 듣던 그 말투, 작전 투입 전 듣던 그 억양이었던 겁니다. 남자 하나가 검은 자루를 꺼내서 아이를 그 안에 밀어 넣었고 아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자루는 이미 묶여 있었어요. 잠깐. 혜린이 소리치려는 순간 자루는 이미 공중을 그리며 바다로 떨어졌고 첨벙하는 물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남자들은 곧바로 차에 올라타 사라졌는데 혜린의 몸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생각할 시간 따윈 없었어요. 배에서 뛰어내려 부둣가를 달렸고 그대로 바다로 몸을 던졌던 겁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며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가라앉는 자루를 붙잡았는데 무거웠어요. 혜리는 있는 힘껏 자루를 끌어올렸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부둣가로 헤엄쳐가며 자루를 끌었던 거죠. 간신히 육지에 올라와 매듭을 풀었을 때 안에서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축 늘어진 몸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혜리는 아이를 눕히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 숨 쉬어. 제발. 혜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2번,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다시 가슴을 누르기를 몇 번을, 몇십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는데 이미 혜린의 얼굴에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캑하고 물을 토해냈던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지요.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가 혜린의 옷을 움켜쥐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무서워요. 집 가고 싶어요. 혜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목걸이였지요. 빛바랜 은색 펜던트.
해리는 펜던트를 집어들었는데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L, D라는 글자가 보였던 겁니다. 고급 소재였어요. 아이의 옷을 살펴보니 일반 마트 브랜드가 아니라 수입 브랜드였고 비싼 옷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루를 살폈는데 매듭이 특이했어요. 어부들이 쓰는 매듭이 아니었던 겁니다. 해리는 그 매듭을 알고 있었지요. 군에서 배운 매듭이었고 경호나 용역 쪽에서 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해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야. 지워지려던 거야. 아이가 다시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줌마, 무서워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해리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줌마가 그렇게 해줄게 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안심해도 돼. 그날 밤 해리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돌려보낼 수 없었던 거죠. 돌려보내면 이 아이는 다시 죽을 테니까요. 해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해리는 아이를 집에 데려왔고 어머니는 아이를 보고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해리나, 이거 남의 인생이다. 어떡하려고 그래? 해리는 아이를 내려다봤는데 젖은 옷을 갈아입힌 아이가 그녀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엄마, 이 아이 돌려보내면 죽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키울 거냐? 해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알았다. 그럼 데리고 살아라. 대신 많이 힘들 거야. 그날 밤 해리는 잠들지 못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던 겁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훈장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표창장 2장과 부대 공로패, 그리고 군복을 입은 젊은 날의 사진이 들어 있었지요. 해리는 표창장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대테러 작전 수행 유공, 특수부대 서예린 상사. 그녀는 한때 군 특수요원이었고 최연소로 팀장이 된 여자였으며 작전 성공률 98%를 기록한 부대의 전설이었던 거예요. 동료들은 그녀를 유령이라 불렀는데 소리 없이 접근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해리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지요. 자신감 넘치던 눈빛과 어깨에 새겨진 부대 마크가 보였는데 그때는 모든 게 확실했던 거예요. 적과 아군, 임무와 성공. 그런데 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 폐건물에 무장 테러범 6명과 인질 12명이 있었고 해린의 팀이 투입됐던 거죠. 그녀는 2층을 맡았고 팀원 5명과 함께 들어갔는데 하지만 함정이었어요. 2층 바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해린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고 굉음과 화염과 비명 속에서 해린은 뒤로 튕겨나가 벽에 부딪혔지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었는데 팀원 5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해리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책임 소재를 따졌어요. 팀장의 판단 미스, 사전 정찰 부족, 작전 계획 오류라며 모든 화살이 해린에게 향했던 거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동료들이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 불명예 전역이 결정됐고 훈장도 표창도 모든 게 무색해졌던 겁니다. 해리는 마음의 상처와 짐을 짊어지고 군복을 벗어야만 했지요. 그리곤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갔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지요.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는데 어촌 사람들은 그저 해린을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린은 더 이상
누군가와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누군가를 품에 안았어요. 죽을 뻔한 아이를 말이죠. 해리는 상자를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킨다. 이번엔 절대 잃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눈을 떴고 해리는 죽을 끓여 아이 앞에 놓았어요. 먹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고 물었지요. 저,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 도윤이?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건진 아이니까 도윤이야. 바다도의 은혜윤. 아이는 천천히 죽을 떠먹으며 물었어요. 그럼 저 여기서 살아요? 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그래. 언제까지요? 해리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 안전할 때까지.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바다가 보였지요. 평온한 아침 바다였지만 해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말이죠. 그때까지 준비해야 했고 해리는 주먹을 쥐었는데 옛날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고 아이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해리는 아침마다 도윤에게 죽을 끓여주고 저녁엔 생선을 구워 밥상을 차렸으며 밤에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하루를 마쳤던 거죠.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지만 해리는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창밖을 자주 확인했고 마을 입구에 낯선 차가 없는지 살폈으며 도윤을 데리고 나갈 때면 주변을 먼저 둘러봤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해린의 예감이 맞아떨어졌지요. 집 뒤편 골목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해리는 도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는데 발소리를 죽이고 차에 접근했던 겁니다. 운전석에 남자 한 명, 조수석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지요. 해리는 차 뒤편으로 돌아가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서울 번호였고 렌터카였던 거예요.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틀째인데 아직도 안 나오네. 애가 있긴 한 거 맞아? 정보는 확실하다고 했잖아. 그냥 기다려. 해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는데 남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근데 이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돼. 그 다음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윗선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행이구나. 확인하려는 거야. 해리는 조용히 물러났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도윤이 밖에 절대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 도윤이를 노리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집안에만 있었고 해리는 혼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하지만 눈은 계속 해안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는데 남자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저녁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해린의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해린은 배를 묵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남자들보다 먼저 집 앞에 도착했지요. 무슨 일이시죠? 뭐 하는 사람들이세요? 해린이 물었어요. 남자들은 멈춰섰고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저희 친척 집 찾는데요. 여긴 우리 집밖에 없는데 난 당신들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럼 혹시 이 근처에 아이 있는 집 아세요? 5살쯤 된 혜린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섰는데 하지만 혜린은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혜린은 잠들지 않았고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봤어요. 새벽 2시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집 뒤편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혜린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나갔지요. 그림자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혜린은 뒤에서 다가가 남자의 목덜미를 잡았던 거예요. 남자가 신음했지만 혜린은 관절기로 남자를 제압하고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누가 보냈어?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혜린은 팔을 더 비틀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뢰받은 거예요. 누구 의뢰? 강민주.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민주가 누군데? 대한그룹 회장 부인입니다. 혜린은 남자를 풀어주고 경고했어요. 여기엔 당신들이 찾는 아이가 없다고 했지. 다신 오지 마. 다음엔 그냥 안 넘어가. 남자는 비틀거리며 달아났고 검은 차도 그날 밤 사라졌던 겁니다. 혜린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대한그룹을 검색했지요. 뉴스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혜린의 눈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대한그룹 회장 아들 실종 6개월. 여전히 오리무중.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있었는데 5살쯤 된 남자아이였고 이름은 이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혜린은 자고 있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이였어요.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는데 아이의 어머니는 3년 전 병으로 사망했고 회장은 1년 전 재혼했으며 새 부인 강민주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 실종된 건 6개월 전이었지요. 혜린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계모가 아이를 버린 거야. 후계자를 없애려고. 혜린은 주먹을 쥐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던 거죠.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질 순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고 혜린은 그저 아이를 주운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혜린은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철저하게. 그리고 그때 가서 모든 걸 밝힌다. 다음 날부터 혜린은 도윤의 머리를 짧게 잘랐고 옷도 평범한 것만 입혔으며 사람들에겐 조카라고 소개했던 거예요. 목걸이는 깊숙이 숨겼고 도윤에게도 말했지요. 도윤아, 내 목걸이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왜요?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혜린은 멈칫했는데 도윤이 처음으로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 우리 아들. 혜린은 아이를 안았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이죠.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 봄날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혜린을 따라 바다로 나갔고 그물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으며 작은 손으로 밧줄을 묶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키는 평균보다 작았지만 건강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며 눈빛은 맑았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이 집 안벽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반짝이는 훈장들이 있었고 표창장과 군복을 입은 혜린의 사진이 들어 있었던 거죠. 엄마, 이게 뭐예요? 혜린이 돌아보고 상자를 발견했을 때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엄마 옛날 직업이야. 도윤은 훈장을 손에 들고
눈을 빛냈지요. 우와, 멋있어요. 엄마가 군인이었어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옛날 얘기야. 그리고 도윤아, 이거 비밀이야. 왜요?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도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알았어요. 엄마 비밀 지킬게요. 그날 이후 도윤은 혜린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는데 그저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특별함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11살 어느 날 혜린이 바다에서 돌아오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기 많이 안 잡혔죠? 혜린은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침에 바람이 이상했어요. 파도 패턴도 달랐고요. 그럴 땐 고기가 깊이 내려간대요. 혜린은 아이를 빤히 보았는데 맞는 말이었던 거죠. 누가 가르쳐 줬어? 아니요. 그냥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12살이 되자 도윤은 매일 아침 날씨를 예측했고 10중 8구는 맞췄으며 어부들이 하나둘 도윤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혜린이네 아들 말 들어봐. 꽤 맞더라. 신기하네. 애가 어떻게 아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마을 슈퍼주인 김 씨가 비아냥거렸지요. 주운 자식 주제에 똑똑한 척은 혜린이가 혼자 키우는 아이래. 아버지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도윤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혜린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13살이 되던 해 마을 이장이 혜린을 찾아왔어요. 혜린 씨, 마을 회계장부 좀 봐줄 사람 없을까요? 숫자가 안 맞아서. 도윤이 옆에서 장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장님, 3월 15일자 지출 항목에서 10만 원이 중복 기재됐어요. 그거 빼면 맞을 거예요. 이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장부를 확인했는데 정말 맞았던 거죠. 이게 내가 어떻게 그냥 숫자 보니까 눈에 들어왔어요. 이장이 돌아간 후 혜리는 도윤을 조용히 불러 앉혔어요. 도윤아, 내 엄마. 내가 똑똑한 거 엄마가 알아. 근데 너무 티내면 안 돼.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왜요? 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거 사람들이 알면 위험해질 수 있어. 무슨 위험이요? 지금은 설명 못해. 근데 엄마 말 믿고 조심해 줄 수 있지? 도윤은 혜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티 안 낼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도윤에게 쏠려 있었고 아이들도 도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14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도윤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때렸어? 혜린이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누구야?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애들이 주운 자식이라고 놀려서 제가 먼저 화냈어요. 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참았던 거예요. 엄마가 학교 가서 안 돼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가면 더 놀려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도윤은 혜린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진짜 부모 누군지 몰라도 엄마가 저 키워주는 거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혜린은 아이를 꽉 안았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던 거죠.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더 좋은 환경을. 엄마. 도윤이 혜린의 등을 토닥였어요. 전 엄마 아들이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날 밤 혜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그리고 그때 가서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겠다고 말이죠. 도윤은 15살이 됐고 키도 제법 컸으며 목소리도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똑똑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고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때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 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혜리는 아이를 보며 대답했지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 엄마처럼 멋진 사람도요? 혜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도윤은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던 거예요. 도윤이 15살이 되던 해봄 고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됐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혜리는 통지서를 보고 아이를 안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거죠. 학교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될 테니까요. 도윤아, 학교 가면 조심해야 해. 무슨 뜻이에요, 엄마? 혜리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내 실력을 너무 드러내지 마. 1등 하지 마.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왜요?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해. 근데 2등이나 3등 정도로 맞춰. 그게 무슨... 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해질 수 있어.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혜린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고등학교 첫 시험이 있던 날 도윤은 모든 문제를 다 풀었지만 일부러 몇 문제를 틀렸고 결과는 전교 3등이었던 거죠. 담임 선생님이 도윤을 불러 물었어요. 도윤아, 너 이 문제들 풀 수 있었지? 아니요. 어려웠어요. 선생님은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도윤은 계속 2등과 3등을 오갔으며 아무도 그의 진짜 실력을 알지 못했어요. 16살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혜린이 도윤을 해변으로 데려갔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던 거죠. 엄마, 왜 여기 온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어. 혜린은 도윤 앞에 섰고 갑자기 도윤의 팔을 잡아 비틀었던 거예요. 으윽! 도윤이 놀라 소리쳤지만 혜린은 힘을 빼고 도윤을 풀어줬어요.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몰라요. 배워야 해. 만약을 대비해서. 그날부터 혜린은 도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기본 격투 동작과 상황 판단법, 그리고 급소를 공격하는 법까지 알려줬던 거죠. 엄마, 이거 진짜 군대에서 배운 거죠?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고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넌 써야 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을 위해서야. 도윤은 진지하게 연습했고 한 달이 지나자 제법 움직임이 빨라졌으며 2달이 지나자 혜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잘한다. 우리 도윤이. 혜린이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도윤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엄마 진짜 대단해요. 17살이 되던 해가을, 혜린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기침을 했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으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숨을 헐떡였던 거죠.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거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혜리는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와서 손으로 입을 막았던 거예요.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키우느라 무리했다는 걸, 바다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걸 말이죠.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근데 엄마가 아프잖아요. 혜리는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대학만 잘 가면 돼. 알았지? 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고 고개를 끄덕였던 거죠. 알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결심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엄마에게 부담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18살이 되던 해겨울, 대학 입시가 시작됐어요. 도윤은 경영학과에 지원했는데 수능 점수는 최상위권이었고 면접도 완벽하게 준비했던 거죠. 합격 발표일, 도윤은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합격. 그것도 전액 장학생으로. 도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붙었어요. 혜린이 달려왔고 화면을 보더니 아이를 꽉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도윤이. 정말 잘했어.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던 거죠.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도윤이 성인이 되고 그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에 도윤이 잠들고 난 후 혜리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만 더 버티자. 그리고 도윤한테 다 말해주자.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때 가서 내가 선택해. 바다는 고요했지만 혜린의 마음속엔 폭풍이 일고 있었는데 곧 밝혀야 할 진실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고 혜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듬해 봄, 도윤은 대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혜린은 도윤에게 새 옷을 사줬고 신발도 장만해줬으며 가방까지 준비해줬던 거죠. 엄마, 너무 많이 사줬어요. 돈 아껴야죠. 괜찮아. 우리 도윤이 대학생 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도윤은 혜린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혜린은 아이를 꽉 껴안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도윤이.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지요. 곧 다 말해줄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가 널 어떻게 지켜왔는지. 대학 입학까지 이제 한 달.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이 20살이 되던 해 2월,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둔 어느 저녁이었어요. 혜린이 도윤을 거실에 앉혀놓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는데 도윤이 10살 때 봤던 그 상자였고 그 옆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더 놓였던 거죠. 도윤아, 오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혜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대한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으며 그러다 도윤이 헛웃음을 지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린은 두 번째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빛바랜 목걸이가 있었고 그 옆에 사진과 서류들이 가득했던 거죠. 이게 내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야. 15해 전 내가 바다에 버려졌을 때 말이야. 도윤은 목걸이를 들어보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혜린은 계속 설명했지요. 넌 5살 때 자루에 담겨서 바다로 던져졌어. 엄마가 그걸 받고
너를 건졌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죠? 혜리는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용역 계좌 추적 자료와 자루의 매듭 사진, 당시 부둣가, CCTV 복원본, 가리고 강민주 명의 계좌에서 용역업체로 송금된 거래 내역이 있었던 거죠. 내 친엄마는 내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 아빠는 1년 뒤에 재혼했는데 새엄마가 너를 없애려 했던 거야. 도윤은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혜리는 미행자를 제압했을 때 받은 증언 녹취록까지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는 15해 동안 이걸 다 모았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전 누구예요? 혜리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는데 안에는 혜린의 훈장과 표창장이 있었던 거죠. 엄마는 옛날에 특수요원이었어. 국방부 장관 표창을 2번 받았고 작전 성공률 98%를 기록한 사람이었지. 근데 마지막 작전에서 실패했고 동료들을 잃었으며 불명예로 전역했어. 도윤은 표창장을 보며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그래서 저를 지키려고 숨기고 사신 거예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행자들이 왔었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다 막았어.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숨기기로 결심했던 거야.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어렸을 땐 이해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혼란스러워했을 거고, 엄마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전 이도윤이 아닌 거예요? 혜리는 도윤을 꽉 안았어요. 무슨 소리야? 넌 이도윤이야. 내 아들 이도윤. 그건 변하지 않아. 도윤은 혜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는데 15해 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던 거죠. 한참 후 도윤이 얼굴을 들고 말했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누군지. 혜리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지요. 그래. 내가 원하면 엄마가 함께 갈게. 도윤은 서류들을 다시 보았고 목걸이를 꽉 쥐었으며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혜리는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근데 도윤아, 위험할 수도 있어. 저쪽에선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도윤은 엄마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다 써먹을 때가 온 거네요. 혜리는 아이를 안았고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숨어 살 시간은 끝났고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거였던 거죠. 대학에 입학한 지 석 달이 지난 5월 도윤은 대학 경영 경시대회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대한그룹이 후원하는 대회였고 우승자에게는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고 적혀 있었으며 도윤은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엄마, 대회에 나가봐도 될까요? 혜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근데 조심해야 해. 알아요. 근데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회 당일 참가자가 200명이 넘었는데 각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들이었고 문제는 경영 전략과 재무 분석을 다루는 고난도 내용이었던 거예요. 도윤은 문제지를 받아들고 펜을 들었는데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이기 시작했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거죠. 3시간 후 채점이 끝났고 결과가 발표됐어요. 1등 서울대학교 이도윤. 강당이 술렁였는데 2등과 30점 차이가 났고
완벽한 점수였던 겁니다. 시상식이 열렸고 무대 위에는 대한그룹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에 50대 여자가 보였어요. 강민주. 도윤은 그녀를 받고 트로피를 받으러 무대로 올라갔으며 상을 받는 순간 민주와 눈이 마주쳤던 거죠. 민주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는데 도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상식이 끝나고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15살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민주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준서였죠. 엄마, 저 사람이 1등이에요? 얼굴도 시커하고 촌놈 같은데요. 준서가 비웃듯 말했고 민주는 여전히 도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날 밤 민주는 비서를 불렀어요. 오늘 1등 한 학생 있잖아. 조사 좀 해봐. 무엇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신상, 집안 배경, 전부. 이틀 후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어촌 출신이고 편모 슬하에서 자랐으며 장학생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민주는 보고서를 보다가 사진 한 장에서 멈췄어요. 도윤의 얼굴, 정면 사진.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 설마. 민주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는데 15해 전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고 얼굴을 겹쳐보더니 숨이 막혔던 거예요. 말도 안 돼. 분명히 죽었는데. 민주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DNA 검사 준비해. 비밀리에.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도윤의 머리카락과 회장의 DNA를 대조한 결과 99.99% 일치했던 거죠. 민주는 결과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죽었어야 할 놈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야.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사흘 후 저녁 도윤이 대학 도서관에서 나와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건장한 남자 넷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도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던 거죠.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도윤은 혜린이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낮췄는데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도윤은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었던 거예요. 배운 대로 움직였지만 상대가 넷이었고 도윤은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한 남자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던 겁니다. 그때였어요. 내 아들 건드리면 죽는다. 혜린이 나타났던 거죠. 남자들이 돌아봤는데 50에 가까운 여자가 서 있었고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다치기 싫으면 꺼져. 혜린은 대답 대신 움직였는데 순식간에 그 남자 앞으로 파고들어 턱을 가격했고 남자는 뒤로 쓰러졌던 거예요. 나머지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혜린은 한 명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마지막 한 명은 목을 조여 정신을 잃게 만들었던 겁니다. 10초도 안 걸렸어요.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고 혜린은 쓰러진 남자 한 명을 발로 차 뒤집었으며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던 거죠. 누가 보냈는지 알아. 혜린이 차갑게 말했고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도윤은 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혜린은 아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더 빨리 올걸?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혜린은 쓰러진 남자들을 보며 말했지요. 이제 숨을 필요 없어. 정면으로 맞서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날 밤 함께 걸었는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윤과 혜리는 대한그룹 본관 앞에 서 있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혜리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준비됐어? 네, 엄마. 두 사람은 건물로 들어갔는데 1층 로비에서 경비 3명이 가로막았고 있었어요. 도윤의 계모 민주가 경비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 회장에게 낯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란 지시를 내린 상태였죠. 그중 한 명이 물었던 거예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경비들이 도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혜린에게 배운 대로 움직였던 거죠.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다른 한 명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마지막 한 명은 어깨를 눌러 무릎 꿇게 만들었던 거예요. 혜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잘했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회장실로 올라갔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회장 이재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놀란 눈으로 누구십니까? 도윤은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15해 전 죽었어야 할 아이요.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목걸이를 보며 손이 떨렸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던 거죠. 도윤아, 정말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DNA 검사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DNA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는데 99.99% 일치했던 거예요. 회장은 결과지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정말 살아있었구나. 일주일 후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회장과 이사 10여 명 그리고 계모 강민주가 참석했으며 도윤과 혜린도 자리에 있었던 거죠. 도윤은 준비한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15년 전 6월 15일 강민주 씨 명의 계좌에서 용역업체로 5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굳었고 도윤은 계속 말했지요. 그 이틀 후 저는 부둣가에서 자루에 담겨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도윤은 CCTV 복원 영상을 틀었는데 화면에는 용역들이 아이를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왔고 이사들이 경악했던 거예요. 이 용역업체 대표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며 강민주 씨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계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이 증거 다 엉텅이야. 조작이라고.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혜린입니다. 전직 특수요원이고 국방부 장관 표창을 2번 받았으며 이 아이를 15년 동안 지켜온 사람입니다. 혜린은 녹취록을 틀었는데 용역들의 증언과 미행자의 자백, 그리고 최근 습격 사건 녹음까지 모두 재생됐던 거죠. 한 달 전에도 이 아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같은 용역업체를 통해서요. 이사회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계모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고 준서는 멍하니 서 있었으며 회장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도윤은 회장 앞에 섰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를 키운 건 이분입니다. 도윤은 혜린을 가리켰어요. 회장은 혜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뭐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평생 갚겠습니다. 그날 저녁 계모는 경찰에 체포됐고 뉴스에는 대한그룹 스캔들이 대서특필됐으며 도윤은 법적으로 이도윤으로 인정받게 됐던 거죠. 사흘 후 회장이 도윤을 불렀는데 회장실에는 변호사와 서류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도윤아,
넌 이제 정식으로 내 아들이야. 후계자 교육을 시작하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재벌 후계자 안 할 겁니다. 회장은 놀라 물었어요. 왜? 왜 그러니? 제가 배운 건 바다에서 견디는 법이에요. 엄마한테 배운 건 스스로 사는 법이고요. 전 제 힘으로 설 겁니다. 회장은 한참을 도윤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한 달 후 도윤과 해리는 어촌으로 돌아왔어요.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고 파도는 잔잔히 부둣가를 때리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던 거죠. 엄마, 전 여기가 집이에요. 해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 자랐다. 우리 도윤이. 바다는 그날도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도윤입니다. 15년 전에 사라졌던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럴 리가. 네가 어떻게?